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목요일이고요. 요즘같이 습하고 날 덥고 막 이러면 그 불 앞에서 음식 만들고 힘들죠. 그럼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생선구이를 전자레인지에 다시 돌리면 퍽퍽해질 뿐 아니라 발암물질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또 차갑게 식은 두부조림도 전자레인지에 많이 돌리실 텐데 돌릴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질겨지고 그리고 또 표면이 타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콩자반과 같은 콩류 반찬도 전자레인지에 돌릴 경우에는 영양소가 파괴되고 딱딱해진다고 하니까요.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참 시간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게 벌써 절기 입추입니다. 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8월 7일 목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입추인 목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높아진 대출 문턱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은행 문턱 넘기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더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는 서울 수도권에만 중심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됐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으로 대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한 은행은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은행은 전국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9월 중에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은행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가계대출 불씨를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난 6월에는 대출 규제 전에 막차를 타기 위한 대출 수요가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에 6조 5천억이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계대출이 한풀 좀 꺾인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이겠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고 지금 은행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더 조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할지 네. 아니면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 딴 데 가서 돈 빌리다가 또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모닝픽, 백화점 폭파 협박범은 중학생입니다. 네, 얼마 전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협박글이 올라오면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범인이 누구냐 말이 참 많았는데 중학생이었어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경찰이 백화점 폭파 협박범을 붙잡아 봤더니 제주에서 붙잡았다고 하거든요. 촉법 소년인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협박글을 올렸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발빠른 대응으로 한 폭박 글이 올라온 지 6시간 만에 범인을 붙잡긴 했지만 백화점의 영업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곳이 이 명동에 있는 S백화점 본점이거든요. 백화점에 있던 손님 4천여 명을 긴급히 대피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데까지 2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백화점 매출액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 5, 6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 측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뒤에 또 다른 폭파 글이 또 올라왔죠. 그러니까 중학생의 폭파 협박 글이 올라온 지 한 반나절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또 너튜브 채널에 댓글 형식으로 폭발을 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공교롭게도 또 그 S백화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해서 S백화점 전국 지점을 전부 다 수색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폭발을 할 수 있는 어떤 폭발물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모두 정상 영업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 경남경찰청이 댓글을 단 20대를 경남 하동에서 붙잡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현재 모방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차례 피해를 입은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폭박을 올린 그 촉법 소년을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직접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과연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인데 대기업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끝내면 촉법소년, 소위 얘기해서 그 나이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장난이었어요 이러면 끝나니까 네. 또 할까 봐 걱정이거든요. 맞아요. 징벌 효과는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들의 책임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가 네. 뭐 법률적으로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장난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연이은 산재 면밀 조사 지시입니다. 얼마 전 특정 기업에서 또 한 번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고속도로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 울산고속도로 의령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 사고 당시 남성은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러 내려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대표는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따른 인명사고에 사과문을 발표를 했지만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죠. 그러니까 면밀한 조사 정도가 아니라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 이게 역점 목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한편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보고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일상 속 독성 물질입니다. 일상 속 독성 물질이라면 생활 속에 흔히 있는 물건에 우리 모두가 노출돼 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도 소식 듣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있는 거 뭐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를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우라브 세티라고 하는 하버드대 의대 출신의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유해물질 8가지를 밝혔는데요. 가장 먼저 꼽은 게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코팅이 일부 벗겨진 프라이팬 아까워서 사용을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코팅팬은 기름 없이 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아마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고온에 또 노출이 되면 유해가스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집에 있는 프라이팬에 긁힌 흔적이 보이면 사용을 중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좋을까? 세라믹이나 무쇠, 스테인레스 재질의 팬을 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이 외에도 좀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인데요.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사용하는 게 크게 뭐 상관이 없잖아요. 또 많이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 호르몬 교란 물질이 배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병 안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사용하신다거나 이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스테인레스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제로 음료나 다이어트 식품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등 이 인공 감미료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칼로리는 거의 없지만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을 내게 돼 있는데 이 인공 감미료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고 혈당 조절과 식욕 신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퓨어 스테비아라고 하는 자연 감미료를 대체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도 함께 했는데요. 저도 뭐 이 탄산음료 마실 때 네. 제로 음료 마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스파탐 들어간 거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막걸리하고 소주 이런 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예전에 유해성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 건강에 직접적인 이것 자체가 어떤 해로움을 발생시킨다기보다는 장내 유익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 유산균 가지고 다니면서 마셔야 되나? 네. 김성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다만 무더위는 여전한데요. 아직까지 곳곳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 오전까지 중부 곳곳에는 비가 더 내립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최대 80mm 정도로 가장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에 최대 30mm, 강원 동해안에는 20mm 정도로 그 밖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쪽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다시 전국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가 되겠는데요. 어제 한낮에 29.3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주춤했던 서울은 오늘 다시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부산은 33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반짝 맑았다가 내일은 전국에 다시 흐려집니다. 오후 한때 동해안에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의 비는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심한 폭염은 덜하지만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알찬 기업 소식 예인 씨가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는 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더 핫한 경제에서는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각 계열사 안전환경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 대기업 엘사의 소식입니다. 엘사는 매년 안전보건환경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전환경 분야를 맡은 각사의 임원을 비롯한 실무자 800여 명이 참석해 우수 사례를 공유했고요. 안전환경과 관련된 최신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지난해 10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사의 안전조끼 4,000벌을 지원했고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지침 제정, 안전보건평가 시행, 안전보건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고 예방에 집중하며 안전 경영에 앞장서는 대기업 S사의 소식입니다. S사는 2023년부터 인력 점검을 대체하는 사족보행 로봇을 투입해 무인 순찰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로봇은 매일 약 3만 평 규모의 작업장을 자율주행 기반으로 점검하며 이상 온도, 가스 누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 K사의 소식입니다. K사는 5세대 특화망을 도입해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고화질 CCTV와 사물 인터넷 장비를 연동해 효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 AI 영상 분석으로 중대재해 실시간 대응 중입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막 7시 45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역사 얘기하겠습니다. 역사 속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앞뒤로 보는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뒤가 완전 다른 역사 얘기를 완벽하게 파헤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기록된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조선 경제 발전의 중심, 외교와 상업 파헤치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 이제 국익을 지키면서도 아주 유연하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상의 기술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죠. 또 외교 관계가 잘 구축이 돼야 상업이 활발해지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외교와 상업 어땠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조선시대에도 외교, 이 주변 국가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조선 후기로 올수록 장시가 발달하고 대외 무역이 확대되면서 경제가 발전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외교와 상업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조선 대 일본 무역 전쟁 속 세종의 결단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야사를 재구성했고요. 야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어요. 네, 한약에는 꼭 감초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초가 생산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요. 자, 때는 1424년 조선 세종 6년의 일입니다. 조선에 온 일본 사신단이 공물로 감초를 바치면서 아주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하지만 그들에게는 검은 속내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같이 보시죠.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이번 공물은 저희가 원하는 것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조선에는 필요 없으나 저희 일본에는 아주 간절한 것이지요. 조선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 설마 뭐지? 지금 일본 사신들이 좀 수상한 게 네. 지금 저러면서 지금 감초를 내주는 대신에 지금 조선한테 뭔가 받아들이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세종에게 저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세종은 일본 사신들이 원하는 그것을 끝까지 안 내줍니다. 그러자 일본 사신단이 이런 행동까지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참 그만두지 못할까?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세상에 이 귀한 감초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우리 또한 가져온 것을 시히 내어드릴 수는 없지요. 뭐 정 원하신다면 이거라도 쓰시든가요. 뭐라? 협박하네, 협박해. 근데 이를 어쩌나 조선에선 이 감초가 없으면 약도 제대로 못 만들 텐데. 그냥 베어버리고 싶어. 어우, 얄미워. 근데 이 외교란 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 이 귀한 감초를 저렇게 밟아서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렇게 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네, 이때 일본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8만 대장경으로 알려진 고려 대장경의 목판이었습니다. 자,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도와주세요. 이래서 만든 게 8만 대장경이잖아요. 왜 8만 대장경이냐면 목판이 8만 1258개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만 대장경의 목판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져가면 계속 찍어내서 많은 8만 대장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 목판이 필요했던 거죠. 자, 세종으로서는 감초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감초가 꼭 필요한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 요구를 그냥 거절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의 갈등 함께 보시죠. 설마 그것을 저들에게 내어주자 말씀이십니까?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까짓 의미는 개뿔. 그렇지 않사옵니다, 전하.
고려 백성이 몽골 침입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만든 것이 바로 대장경이옵니다. 그렇죠. 세종은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 8만 대장경 목판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주면 감초가 없어서 백성들을 치료할 수 그죠. 없고 네. 야 이거 정말 고민됐겠는데요? 네, 세종이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그 순간 일본 사신들은 이 대장경 목판을 구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까지 합니다. 그들도 참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다 사신들이 굶어 죽으면 이것도 커다란 외교 문제가 되잖아요. 자, 세종의 선택 무엇을 했을까요? 게장이다. 아우 맛있다. 저 표정 봐. 앞에서 먹방하는 거지. 한식하고 있는데 앞에서 먹방하는 거예요, 게장으로? 역시 이 빛깔이 어째 아, 뭐 얼마나 먹고 싶어요. 아. 밥도둑인데. 자, 사양하지 마시고 한 입 드시지요. 살살 녹습니다. 야, 지금 단식한다고 힘도 없고 지금 배도 고플 텐데 최고의 산의 진미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넘어가질 않는 걸 보니까 8만 대장경 목판을 가져가겠다는 그 일본의 의지가 정말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사신들이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이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서 약탈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실제로 합니다. 하지만 세종도 만만치 않았어요. 끝까지 8만 대장경 목판을 주지 않고 대신 그 목판을 가지고 인쇄한 8만 대장경 한 부를 일본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래서 이 8만 대장경 목판을 지켜낸 거죠. 자, 이 외교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 사신의 모습 같이 보시죠. 어서 죽이시지요.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가면은 죽을 터인데 내가 왜 내 손에 피를 묻혀야겠느냐? 안 그러느냐? 차라리 죽여. 어서 죽이란 말이야. 돌아가서 똑똑히 전하거라. 이 일에 대한 사죄와 함께 교역 물품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다면 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완승이네요. 세종이 완승. 이겼어요. 결국 이 무례한 사신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먼저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세종 일본 사신들에게 직접 저렇게 말할 일은 없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달하게 했겠죠. 자, 이렇게 8만 대장경 목판을 둘러싼 무역 전쟁,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세종은 이번 기회에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이 감초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감초의 조선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8만 대장경을 빼앗으려 했던 일본과 또 그걸 지켜낸 세종. 실제 역사 속 이야기인가요? 네, 일본은 불교에 많은 관심이 있었죠. 일본 사신이 조선에서는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조선에서는 그 당시 불교를 그렇게 숭상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귀중한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낸 건데요. 일본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마다 8만 대장경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코끼리를 선물로 주고 대장경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한번 얘기 나왔었죠. 그 코끼리 어떻게 했죠? 섬으로 유배 보냈었죠. 맞아요. 자, 세종 때 일본 사신들이 단식 투쟁한 것도 실록에 나오는 실제 역사입니다. 그때 세종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경판을 얻지 못한다고 음식을 먹지 않는데 경판을 얻고 못 얻고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어찌 사신의 채통이라 하겠는가라고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신들의 단식도 사흘 만에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지켜낸 8만 대장경이 지금 해인사에 보관이 돼 있는 거죠. 네. 세종대왕은 참 여러 면에서 정말 뛰어난 네. 대왕이십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도 많은 나라들하고 외교를 했을 텐데 주로 어떤 나라들하고 외교를 했습니까? 조선의 외교는 한마디로 4대 교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 나라인 명나라와는 4대 관계를, 일본 같은 주변 국가들과는 교린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조선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무역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왜 명나라에 조공하는 것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그때 명나라가
조공 이외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공을 해야 됐는데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은 종이, 인삼 같은 특산물을 명나라에 보냈고 명나라에서 비단, 책 같은 문화 발달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교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명나라에 조공하러 가는 기회에 명나라의 선진 문화를 수입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일본과 상호 무역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일본에 개항도 했을까요? 네, 세종은 일본과 가까이 있는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는데요. 외구 짓을 그만하고 약탈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교역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회유책이었어요. 삼포는 부산포, 제포, 연포, 지금의 부산, 진해, 울산입니다. 태종 때 부산포와 제포가 설치됐고 세종 때 연포가 개항이 됐는데요. 이 삼포에는 외인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제한 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외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1443년에는 세종이 대마도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의 약조라는 걸 맺는데 무역 선수를 1년에 50척으로 제한하고 조선 입항을 허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구의 침략을 방지하면서도 무역을 하는 일석이조 외교였네요. 그리고 조선이 동남아시아와 교류하기도 했었나요?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조선은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 시암, 지금 태국, 그리고 자와, 지금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이 국가들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조선에 와서 토산품을 팔고 조선에서 옷과 옷감, 문방구 같은 것을 사갔습니다. 네, 이때도 그러면 상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적인 관계, 외교의 능력이 중요할 텐데 그 조선의 외교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조선 시대에는 외국에 파견돼서 주재하는 전문 외교관 이런 건 없었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신을 파견해서 외교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외국과 이 대화를 하려면 협상을 하려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조선 시대 이런 사람들을 역관이라고 불렀는데 조선 사신단이 외국으로 가거나 외국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통역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양반이 아니라 중인이었어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으로 오가면서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 전파에 앞장선 전문 지식층이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에 오가는 기회를 이용해서 무역을 하고 그걸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역관 중에서 자신의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좀 유명해진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관 중에 홍순언이라는 분이 유명한데요. 명나라 역사책에는 웬일인지 조선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고려 말에 악명 높은 권신 이이님이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조선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무려 20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명에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역관 홍순원입니다. 그 비결은 외교관의 필수 덕목, 인맥 활용하기였는데요. 홍순원이 젊은 시절 역관으로 명나라에 갈 때 북경 인근에 머물면서 유곽에서 중국인녀 유 씨를 만났어요. 유 씨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낼 돈이 없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주머니를 다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그때 주변의 동료들이 전부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여자에 빠져서 주머니를 다 털다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장래를 위한 투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유 씨가 명나라 고위 관리인 석성이라는 사람의 후처가 된 거예요. 이 석상이 명나라 예부, 이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청의 고위 관리였던 겁니다. 이 석성의 도움으로 이성계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데 성공합니다. 홍순원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역관으로는 아주 이례적으로 당릉군이라고 하는 봉호를 받고 공신에도 책봉이 됐어요. 또 이분이 살았을 때가 임진왜란 때인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명나라 군대와 통역을 해서 또 공을 세웠습니다. 역시 뭐 예나 지금이나 인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인맥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 했잖아요. 미국과 처음 이제 수교를 맺은 건 언제였을까요? 네, 우리가 미국과 수교한 건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 1882년입니다. 1876년에 조선이 개항하고 세계 열강들이 조선으로 다 몰려들었는데 그 열강 가운데에서 조선의 가장 우호적이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조선이 서양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가장 먼저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 개입해서
돕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선 사람들이 미국을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조약을 체결했으니 이제 외교관을 교환해야 되겠죠. 미국은 곧바로 조선에 공사관 설치하고 공사를 파견했는데요. 조선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83년에 보빙사라고 하는 이름의 외교 사절단 11명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자, 갓 도포. 자, 이런 옷차림으로 미국 땅을 밟았고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고종의 국서를 전달했는데 이것이 한글로 돼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독자적인 문자가 있구나. 조선이 문명국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 차림을 하고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요. 어쨌거나 이 11명의 보빙사들은 미국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조선이 이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887년에 드디어 최초의 주미공사 박정량이 파견됩니다. 박정량은 미국에 가서도 청나라의 간섭을 뿌리치고 자주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 대외 무역이 확대되면서 상업도 함께 발전했다는데요. 특히 조선 상업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자, 앞뒤로 보는 역사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30년 차 베테랑 보부상의 텃세 생존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도 야사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전라도의 30년 차 베테랑 보부상 박석구는 꿈에 그리던 한양에 올라가 새로운 보부상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양 보부상들의 표정이 왠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참말로 반갑구만이라. 지는 오늘부터 한양 인방 소속으로 들어온 박석군디요. 지로 말할 것 같으면 저쪽 남쪽 전라도 꼴창에서 와버렸어라. 예. 모르는 거 투서인께 마이들 갤켜주고 그러죠. 예. 자, 이 보부상 경력만 30년이 넘는 자다. 오늘부터 이 재범이와 함께 인방 소속원들의 관리까지 맡길 것이니까 앞으로 그리 들어야겠구나. 표정이 안 좋죠. 네, 박석구가 베테랑 보부상이지만 이미 먼저 한양에 입성해 있던 다른 보부상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그렇죠. 네, 보부상 세계 나이와 관계없이 들어온 순서가 중요했어요. 이 흔히 하는 말로 짬밥순이었던 거. 우리 방송계도 그래요. 철규 씨가 저한테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박석구보다 나이가 어린 김재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텃세를 부리면서 군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함께 보시죠. 촌에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양에선 인방에 들어온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진다 이 말이야. 나이 들고 정책이 있습니까? 고향 가서 해. 응. 어깨도 툭툭 치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30년 차인데. 어린 놈은 저걸 어찌했을거나 지금. 와. 석구야, 물. 가. 어린 놈 자식. 오메 씌어버렸네. 석구야, 내 신발 어디 있어? 째까는 놈 별걸 다 시키네. 짜. 그래도 다 시키는 대로 하긴 석구야, 해요. 마당 쓸어라. 아주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야, 군기 제대로 잡는데요? 야, 텃세 장렬입니다. 군기 진짜 제대로 잡는데 그러면 이제 박석구 이 적응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보다 먼저 철규 씨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박석구가 험난한 막내 생활을 하는 중에 김재범이 운 좋게 큰 수익을 낼 정보를 얻습니다. 곧 비단값이 치솟을 거라고 하는 정보였는데요. 김재범이 비단을 미리 사놓으려고 인방을 나서려고 하는데요. 그 장면 같이 보시죠. 거래가 오늘 밤이라 했느냐? 예, 어르신. 꼭 성사시켜서 인방에 큰 수익을 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갔다 오거라. 예. 비장하죠? 너 못 가, 씨. 뭐? 네가 이대로 그냥 확 가불면은 우리 인방은 홀랑 망해버리잖아. 응? 뭐래?
근데 박석구가 김재범을 저렇게 막아선 걸 보면 뭔가 거래에 이상한 점을 느낀 것 같은데요? 네, 며칠 전에 김재범이 비단을 사겠다고 이 인방 객주에게 이야기한 것을 우연히 들은 박석구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요. 그래서 김재범을 미행했습니다. 김재범이 비단 거래상과 접선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그러면 백필만 좀 부탁합시다. 알겠어. 그럼 이투로 같은 시각 여기서 다시 만나 값을 치릅시다. 네, 잘 좀 부탁합시다. 예. 아이 뭐야? 아이 저렇게 쉽게 속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한양 보부상 놈들은 지들이 최고인 줄 안다고. 이 자기가 들은 말만 철석같이 믿고 확인 한 번 안 해본다니까. 야, 사기 당한 건데, 넌 내일 이거? 날 박는 대로 비단 100필만 구해와. 저 어리숙한 놈 이용해서 큰 돈 한번 벌어보자고. 그러자고. 사기꾼이네. 사기꾼. 가자. 그러세요. 김재범이 사기에 휘말린 걸 박석구가 안 거예요. 네. 확인을 했으니까 저대로 보내면 안 되지. 그렇죠. 저 거래가 이루어지면 한양 인방은 거의 망하는 거잖아요. 네, 박석구가 저 거래를 막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박석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김재범도 점차 마음을 열면서 결국 두 사람은 절친한 동료가 됩니다. 자, 그 훈훈한 장면 같이 보시죠. 한양엔 왜 온 거냐? 우리 집안이 말이야. 대대로 보부상을 역임해온 출중한 집안이에요. 우리 증조부께서는 한경도, 조부께서는 충청도, 아버지는 경상도, 나는 전라도. 그럼 딱 하나 남지 않았냐? 요 한양만 접수를 딱 해불면은 우리 집안이 전국 팔도를 싹 주름 잡는 보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서 협업하네, 협업. 나가 이리 한양으로 온 것이지. 아이고. 야, 한약에 올라온 베테랑 보부상 박석구의 생존기 잘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부상들은 인방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네, 흔히 보부상은 혈혈단신으로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보부상끼리 연대해서 오늘날로 치면 협회나 조합 형태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걸 그때 인방이라고 부른 거죠. 이 인방이 조선 후기에는 전국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보부상끼리서 만나면 가장 먼저 어느 인방 소속인지 소속을 밝히는 것부터 인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인방에는 장사의 기본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네, 이 박석구가 인방에서 이렇게 초반에 텃세를 경험한 것처럼 보부상 조직의 규율이 좀 엄격했습니까? 네, 조선시대 상업이 천대받았잖아요. 보부상들은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괄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규율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1851년에 작성된 보부상 조직의 문서 예산인방 이비절목, 충청도 예산의 인방에서 만든 규칙인데요. 여기에 행동규칙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 몇 가지를 이재용 아나운서가 읽어주시겠어요? 1. 물건을 억지로 판매하면 볼기 30대. 2. 동료에게 나쁜 짓 하면 볼기 30대. 3. 술 주정하고 난동 부리면 볼기 20대. 4. 질병에 걸린 동료를 돌보지 않으면 볼기 25대에 벌금 3전. 5. 부고를 받고도 연락하지 않으면 볼기 10대에 부조로 낼 돈의 2배 부과. 이게 쭉 들어보니까 보부상 동료 간의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부 상조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죠. 보부상이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 돕고 동료가 사망하면 서로 장례를 치러주고 부조하고 일면식이 없어도 객지에서 급병으로 들어오는 보부상을 보면 돕고 객사한 보부상을 보면 반드시 묻어줘야 했고 장사미천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돈을 빌려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각자 스케줄이 있어서 스치면서 지나가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금방 헤어져야 하는 보부상들이 우정의 징표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뭘 나눴나? 본인이 팔던 그런 거를. 모자 바꿨었나? 모자 바꿔. 모자가 제일 복잡하겠다. 표시가 나니까. 네, 모자 없는 사람은 저는 없는데요. 이러잖아요. 옷인가, 옷? 네, 옷보다 안경? 맞습니다. 정답은 옷 바꿔 입는 옷을? 네, 보부상들은 헤어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으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는데요. 장터를 수십 번 오가는 대부분의 이 보부상들이 그때마다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처음 내 옷이 어떤 옷이었는지를 모르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몸집이 작은 사람이 유리한가요? 아니 정말 보부상들의 생활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그런 보부상들인데 원래 조선시대에 상업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천대받는 직업이었죠. 네, 조선은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억제한 나라입니다.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은 차별을 받았고 보부상같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농업과 수공업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업 활동도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 조선 상업사에서 보부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궁금한 게 보부상의 이 보따리 있잖아요.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궁금하시죠? 네네네. 우리 방위의 도시락만큼이나 궁금하실 거예요. 보부상은 보찜 장수인 보상과 등찜 장수인 부상, 보상, 부상을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상의 저 보주머니에는 비단, 가죽, 모시, 금, 은 이렇게 부피가 작고 값나간 물건들이 들어있었고 부상에게는 소금, 땔감, 그릇, 무쇠솥 같이 부피가 크고 값싼 물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지금 딱 봐도 지금 등에 지게를 메고 다니는 부상 이거에 지금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혹시 무게가 나갔을까요, 저게? 좀 많이 나가면 20kg까지 나갔습니다. 20kg, 와. 특수 제작한 지게에 산더미처럼 물건을 올리고 다녔는데요. 지게가 무거우니까 촉작대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했는데 평소에는 물건을 지탱하는 지팡이로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18세기 기준 조선 팔도에 1000개 이상의 오일장이 열렸는데요. 보부상들은 전국의 오일장을 하루 평균 30리에서 40리를 걸어 다녔어요. 10리가 4km니까 12km에서 16km를 매일 걸어 다녔어요. 이때 길이 제대로 나 있기나 했겠어요. 험한 산길을 2다리만 가지고 누비고 다닌 겁니다. 정말 이게 보통 체력으로는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건을 팔면서 사회적으로 인정은 못 받지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상들도 생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큰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거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국내 상업뿐 아니라 외국과 무역을 해서 큰 이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조선 후기 제주의 김만덕이라는 사람은 육지에 제주의 특산물을 판매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또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국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천재적인 수완을 발휘했어요. 인삼을 쪄서 홍삼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 엄청난 이득을 얻고 인삼무역을 독점했습니다. 39살 나이에 이미 거상이 됐는데 조선 1년 세수의 30%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막대한 부를 굶주리는 백성과 수재민을 구제하는 데 쾌척했고 죽기 직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역을 하는 기업인이었고 정말 대단한 게 자신의 배만 불린 게 아니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거죠. 네. 이게 재벌 승계가 안 됐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사회에 환원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외교와 상업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는 외교와 상업을 통해서 위기에 맞서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 당당하고 떳떳한 외교를 해서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역 전쟁이라도 펼치겠다는 것이냐?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이보은의 사교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셨죠? 아유, 그럼요. 네, 그럼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은 그 양은 도시락 네. 착착착 해가지고
밥 비벼 드시고 막 그랬잖아요. 김치 넣고 해서 이렇게 그쵸? 비벼 먹고. 예. 그럴 때 가장 좋은 반찬이 있어요. 저는 분홍 소세지 전하고 볶은 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양푼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도시락 다 갖다가 비벼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전문가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추억의 도시락 반찬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분홍 소세지 전만 부쳐서 먹었잖아요. 보통 이제 달걀을 묻혀서 드셨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어묵과 땡초를 같이 해서 분홍 소세지 어묵 땡초전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죠? 네.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씹히는 어묵의 쫄깃함과 아주 알싸하게 매운맛 올라오는 땡초가 궁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간단입니다. 참치를 넣어서 볶은 김치를 만들었는데 정말 후딱 지나가거든요.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분홍 도시락하고 볶은 김치는 이 그 양은 도시락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타임머신 같아가지고 과거를 막 추억하게 만드는데 사실 한국 사람 중에서 이 분홍 소세지하고 볶은 김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요거 좋아하죠. 잘 배우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는 약간 이제 뭐 이 소세지가 발전을 해서 아주 맛있는 소세지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추억을 살피는 데는 이 분홍 소세지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소세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요거요 300g 정도만 준비를 하니까 한 요만큼만 준비를 해서 썰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저는 사실 분홍 소세지 세대는 아니어서 네. 고깃집 가서 시키는 그 도시락 있죠. 네. 그거 흔들어서 따라서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뭔지도 모르고 막 따라서 먹었네 그냥. 네, 유행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요것만 하나 있으면 그날은 모든 친구들이 제 친구가 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잘라주시는데요. 만약에 분홍 소시지가 요거보다 조금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조금 한 번 더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만 잘라서 요거 아주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셔야 돼요. 요거 그냥 드셔도 좋은데 엄마가 요거 못 먹게 하죠. 왜냐하면 모자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붙여줄 건데 요 분홍 소시지는요 아무런 전처리 안 하고 요거 바로 그냥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거 붙여주고 그쵸. 그러셨죠. 맞아요. 네. 도시락을 막 그땐 서너 명씩 막 있었잖아요, 형제가. 맞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3개, 4개, 야자까지 하면 도시락 8개 싸. 새벽 5시에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어머니들 진짜 대단하셔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홍 소시지가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요 어묵을 좀 준비를 할 건데 이 어묵을 그냥 넣게 되면은요 분홍 소시지하고 약간 밀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잘하는 방법. 이렇게 놓고 뜨거운 물에 한번 이 어묵 자체를 살짝 불려주세요. 네. 뜨거운 물에. 기름기도 살짝 빠지고. 네, 기름기도 빠지고 이렇게 살짝 불려주면 훨씬 더 어묵이 부들부들해서 잘 붙여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조금만. 어묵 반찬도 많이 싸갔었는데. 그쵸. 간장에 졸여서. 예전에는 이런 반찬만 싸주면 그냥 밥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요거 그냥 바로 그냥 쓰지 마시고요. 찬물에 한번 헹궈 주셔야 돼요. 찬물에 헹궈서 좀 더 쫄깃해지나요? 그렇죠. 훨씬 더 띵글띵글해지고 쫄깃쫄깃해지고 식감 자체가 있어서요. 씹을 때 어묵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각 어묵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우리가 왜 부산 어묵 같은 거 가면 굉장히 생선의 양이 많은 어묵 있잖아요. 그쵸, 알죠. 그거 넣으시면 아주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가 됐으면 요걸 이제 썰어 주셔야 되는데 소시지 크기만큼 썰면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게 썰으셔야 돼요. 어떻게 써냐? 나무 젓가락 굵기만큼 썰어서 요거 다질 거예요. 이렇게. 얘는 또 다져서 쓰시는구나. 네, 그래야 소시지하고 밀착이 잘 돼서 한꺼번에 씹혀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뭐 집에 막대 어묵이 있다 그러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 우리 집에 동그란 어묵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어묵은 종류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먹기 좋게끔 다져만 주세요. 어차피 다져서 쓸 거니까. 그쵸. 어묵의 모양은 처음은 크게 중요치 않다. 그게 아주 뭐 그게 특별하게 어묵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다질 때 가장 좋은 건 막대 어묵이랑 사각 어묵이니까 요거 준비하시면 더 쓰기가 좋겠죠. 이렇게 준비까지 다 됐어요. 그랬으면 어차피 같이 넣을 거니까 네. 같이 섞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땡초를 넣으면 좋은데 우리가 땡초 넣을 때 아우 아이들이 너무 매운데 하시면은 요새 풋고추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풋고추의 약간 맹숭한 맛보단 약간 알싸하게 톡 쏘는 매운맛이 있어야 좋겠더라고요. 그게 더 맛있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등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4등분해서 넣어주세요. 조금 더 썰어도 되는데 씨는 털어도 되고 그냥 넣어도 되는데 저는 씨 터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같이 다시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고추만 따로 해서 아이들 거 어른 거 따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도 괜찮아요. 네.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추 하지 마시고 피망 뭐 파프리카 또는 파프리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썰어서 이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 좀 넉넉히 들어가야 맛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넣어주시고요. 씹힐 때마다 살짝 알싸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빨간 고추 넣으시면 아주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간 고추는 제가 미리 이렇게 썰어놨어요.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반죽. 예인 씨 왜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반죽을 네, 힘들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죽 만들 때 달걀을 깨트려서 이제 같이 넣잖아요. 네. 요새 이제 달걀이 날씨가 너무 무덥다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달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꺼내 가지고 실온에 조금 둔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야 반죽할 때 그리고 나중에 전 부쳤을 때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먼저 넣고요.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번에 꿀팁입니다. 빠밤. 여기에다가 부침가루. 달걀 그다음에 국물에 네, 잘 엉겨붙어야 요거 되니까. 감자 전분 같이 넣고 요걸 잘 섞어주세요. 그래야지 잘 엉겨 붙으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침이 잘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하잖아요. 네. 물 대신에 달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침가루에는 간이 좀 되어 있어요. 시판하는 부침가루에는. 그래서 간을 따로 안 해요.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조금 이래야 이게 잘 엉겨붙는구나. 한참 걸립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거품기로 잘 해서 반죽이 잘 풀어져야지만 요 어묵하고 땡초하고 그다음에 소세지에 분홍 소세지에 잘 흡착이 되거든요. 자, 그랬으면 달걀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살짝 비린맛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맛술도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따로 뭐 달걀에다가 해서 입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같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예인 씨 따로따로 이거 힘들어요. 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잘 풀어주세요. 야,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하기도 쉽고. 그쵸? 자, 그랬으면 아까 준비해놨던 거 있었잖아요. 요거 그냥 같이 다 넣어요. 선생님 오늘 오뎅하고. 모든 게 다 같이여서 너무 보기도 좋고 하기도 편할 것 같고 다 같이 넣으면 돼요. 다 같이. 색감 봐봐. 네. 분홍색에 그다음에 빨간색이 서로 여기다가 노랗네. 다진 파 파 들어가고. 넣고요. 같이. 네, 같이. 다진 마늘 넣고요. 네. 요것도 같이입니다. 자, 그랬으면 요 반죽을 훨씬 더 맛있게 해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뭘 넣느냐? 바로 간맞춤에 국간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후춧가루. 맛있겠다. 그리고 더 맛있어져라 깻가루. 야. 자, 다 됐어요. 네. 다 됐으면 이제 불을 켜놨으니까 식용유를 좀 둘러요. 넉넉하게 들고 요거를 야. 잘 섞어주세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이거 작은 진짜 맛있겠죠? 양인데 후추 들어갔을 때 그 묘묘한 또 그 맛이 있어. 그쵸. 예. 분홍 그냥 소세지 조금 단순한 그 소세지전이 아니네.
근데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 그리움의 맛이 있어요. 잡숴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다 섞었어요. 다 섞었으면 숟가락으로 한 국자씩만 떠서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 넣고. 그렇죠. 식용유를 넣었으니까 네. 딱 요만큼씩만. 잘 엉겨붙겠네요 지금. 네, 아주 잘 엉겨붙어요. 그리고 요게 너무 두툼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 뺏어 먹으면 내 거가 없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한 숟가락씩만 하시면 돼요. 방어 차원에서. 소세지 동그랑땡이네. 그쵸. 딱 그거예요. 네. 막 어렵게 모양 잡을 필요도 없고 뚝뚝 떠서 그냥 놓으면 되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편하네요. 편한데 잘 골라 드셔야 돼요. 소세지가 많은 쪽으로. 네. 그 예전에는 다 같이 도시락 반찬 이렇게 놓고 모여 앉아서 삼삼오오 그렇게 같이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는 친구들의 도시락 그런 게 반찬이 있었죠. 뭔지 그 기대하는 느낌도 있었고. 함께 열어보고. 그리고 도시락 반찬을 보면 얘가 좀 사는 집인지 그게 보였어요. 티가 났어요. 반찬에서. 계란말이하고 저 소세지 싸우면 잘 사는 집. 소시지 싸우면 잘 사는 집. 어떤 집은 콩자반만 싸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거기 그게 저기예요 프림통이야. 그러니까 커피 프림통하고 커피통이 있어 옛날에. 네. 병으로 돼 있는 거. 네. 근데 거기에 김치만 싸우는 애, 콩자반만 싸우는 애. 단무지 싸우는 애. 단무지만 네, 싸우는 맞아요. 다 달랐구나. 와. 아 근데 기름 냄새가 싹 넘어오는데 너무 좋지 향이 않나요? 좋다. 맛있겠죠? 네. 금방 부친 거 이거 엄청 맛있어요. 아이고, 제가 저거 반찬 저렇게 잘 싸우는 애들은 또 그거 이렇게 뚜껑 열고 자기만 먹고 이렇게 닫고. 뚜껑 닫고 이런 애 네. 있어. 그러면 장난 삼아 가서 홀랑 뺏어 먹고. 이게 반찬 때문에도 약간 서로의 감정 상하는 것도 있었고 진짜 추억입니다. 그리고 저게 또 꼭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인데 그때 네. 먹으면 좀 맛있었잖아요. 그래. 네. 어? 한 2, 3교시 끝나고 미리 먹어줘야. 먹어야 돼요. 먹어줘야죠. 그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아유 창문 열어. 그치? 냄새 나니까. 냄새가 다 나요. 실제로 중간에 도시락 까먹는다 혼내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네, 수업에 방해된다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쿡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노릇하니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요? 맛있어요. 네. 더 바삭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네. 불 세기가 조금 셌더니 오버쿡이 됐어요. 근데 더 맛있어 보여요. 노릇노릇하니.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요건 이제 불을 꺼주고요. 우리가 옆에서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바로 도시락을 준비를 해야 돼요. 도시락. 이렇게 추억의 도시락. 야. 제 도시락은 저거보다 컸어요. 저건 약간 좀 더 찌그러져 있어야 맛있었는데. 그렇다고 찌그러뜨리시면 안 네.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만든 요거 전을 여기에다가 조금씩 담아요. 근데 제가 미리 아침에 요걸 좀 부쳐왔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좀 담을 거예요. 네. 예인 씨, 저희 때는 교실에 난로가 있었어요. 그 위에 올려요? 도시락 그 위에다 친구들이 이렇게 쌓아서 올려놓고. 그게 서열이에요. 그게 한 세 번째 제일 좋은 자리. 두 번째나 세 번째쯤 올린 애들이 그 반에서 이거들이 이거 좋아하는 애들. 맨 밑에는 그냥 받치는 애들이고요. 제가 미치였어요. 올려놓지도 못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한 3개씩 도시락에 먼저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네. 그러다가 보온 도시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올릴 필요가 그러니까 없었겠네요. 진짜 있는 집 애들은 그 보온 도시락에다가 따뜻한 밥을 싸왔지. 그 코끼리표 그 막 수익 코너에서 팔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밥을 뺏어 먹었지. 야, 정말 추억이 이게 봐요. 끝도 없네요. 이 반찬 하나 나오는데 지금 추억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추억이에요. 지금 제가 올렸잖아요. 네.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바로 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엄마가 요거 하나 올려주시면 정말 그날 행복하잖아요. 바로 달걀 후라이예요. 달걀 후라이를 밥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려서 노른자를 다 깨트려서 잡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후딱 제가 김치볶음을 해야 돼요. 김치를 이렇게 좀 알맞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알맞게 제가 좀 썰어왔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불을 좀 켜고 요거 빨리 지나간다고 잘 보셔야 된다 그러시죠. 맞아요. 선생님. 식용유를 일단 좀 두르는데요. 식용유만 두르지 마시고 여기 있는 들기름도 좀 같이 좀 둘러주세요. 고소하겠다. 들기름 같이 두르고 뭘 넣느냐? 바로 김치를 넣어요. 바로 썬 김치를 바로 넣어요. 김치 잘 익었네요. 김치를 넣어서 여기 조금 달큰하게 익혀지도록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달걀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요거를 도시락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렇지. 저기 또 올라가줘야 돼. 도시락엔 저렇게 못하고 노른자 터트려야 돼. 저기 흐르니까. 맞아요. 학교 가져갈 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냐면 저 김치에다가 넣을 게 있어요. 바로 양파하고 고춧가루하고 요거 마늘. 그다음에 파. 요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게 볶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 넣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고 그래야 좀 색이 좀 입혀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진 마늘 여기 다진 파까지 넣고 요걸 볶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지금 궁금한 게 분명히 참치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참치를 언제 넣나요? 궁금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찌개를 할 때는 참치를 먼저 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치 국물이 달큰하게 다 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지금은 볶음이잖아요. 네. 참치가 좀 씹혀야 된단 말이에요. 참치를 제일 나중에 넣는 거예요. 볶음 하니까 이렇게 넣어주세요. 볶아요, 달달달.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참치 들어가면 더 맛있죠. 담백한 맛도 나고. 저거는 놀러 가서 저렇게 많이들 해 먹잖아요. 그렇죠. 저 많이 해 드시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치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참치는 어머님들이 참치 기름은 빼고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기름까지 다 빼고 건더기만 하잖아요. 근데 간단 참치를 넣은 김치볶음은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요새 카놀라유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넣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야 훨씬 더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김치를 익히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식용유하고 들기름만 넣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김치가 잘 익으려면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야지 맞아요. 좀 나른하게 잘 익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참치가 갖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같이 넣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맛이라서 그런지 그냥 저 비주얼을 봤는데 벌써 침이 벌써 소리 나오고 막. 다 좋아하잖아요. 향 날라오잖아. 지금.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혀야 되느냐. 너무 나른하게 익으면 또 김치가 무르거든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참치가 김치에 살짝 이렇게 도포가 될 때까지만 볶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다가 뭐 설탕도 넣고 막 맞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하시고 돼요. 맨 마지막에 물엿만 조금. 물엿으로. 놀러 갔을 때 안심 뭐 이런 거 가져와서 막 바베큐 구워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누가 저런 거 하나 탁 끓여놓고 우와!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게죠. 결국은 볶음김치예요. 결국은. 자, 그랬으면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 볶아야 되냐면 한 15분 정도 볶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밑에 옆에서 미리 이렇게 좀 볶아왔어요. 네. 자,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여기에다 이제 물엿을 넣으세요. 물엿. 마지막에. 물엿을 넣는구나. 보통 설탕 그리고 많이 넣는데. 참기름 조금. 야. 그다음에 깻가루나 아니면 통깨 조금. 끝이에요. 여기. 맛있겠다. 이게 다 된 거예요. 저 비주얼. 저거거든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야, 저거 뭐 다른 반찬 필요도 없어요. 저거 하나면 뭐 밥도둑이죠. 뭐. 이제 저 양은 도시락의 마지막 한 칸을 채울. 자, 다 됐거든요. 네. 자, 그랬으면 제가 받침을 하나 가져가서 그쪽 가서 이걸 담아야 돼요. 맛있겠다. 자, 이렇게 됐으면 맛있겠죠. 네. 자, 도시락에다가 담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 진짜 맛있겠다. 이거
저 노른자 톡 터트려서 같이 비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맛있어요.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와. 자, 철규 씨 와서 가져가 네, 주세요. 오늘 예인 씨 쉐이크 한번 봐야 되나? 그리고 저 달걀 후라이는 저렇게 네. 올리면 다른 애들이 얼른 뺏어 먹거든.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밥 밑에다 깔지. 그러기도 했었고 숟가락을 입에 한번 빨았다가 숟가락 묻히는 애들도 있었어요. 못 먹게. 못 먹게. 야, 이거 맛있겠다 정말. 이거. 야, 맛있겠네요. 야, 이거 진짜 옛날 생각나네. 네. 일단 그 향부터가. 분홍 소세지 네. 어묵 땡초 전부터 먼저 한번 잡숴보세요. 네. 그럴까요? 와. 감사합니다. 추억의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역시 맛있어. 맛있죠? 분홍 소세지. 정말 오랜만에 먹네요. 와. 너무 행복해지는 맛인데요? 옛날 생각나. 근데 다시 고3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공부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도시락만 잡수시고 싶죠. 근데 이게 향이 어묵 향이랑 땡초랑 소세지에 같이 나요. 같이 있죠. 너무 네. 잘 어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분홍 소세지만 가지고 달걀 묻혀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서 잡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이거는 땡초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땡초는 무조건 들어가야 파라는 됩니다. 느낌이. 네. 그 맛을 딱 잡아주죠. 야, 그리고 이거 잘 비벼서 추억의 맛인가요?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오늘 완전 식사. 와. 여기다가 김치까지 올려서 같이 먹어야죠. 네.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소세지는 언제나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예인 씨는 도시락 세대가 아닌데 그 맛을 기억해요? 세대가 아닌데 아. 그냥 맛있어요. 아, 이게 그래요? 추억의 맛이 아니라 그냥 맛있어요. 너무 담백하면서 볶음김치도. 제가 볶음김치에 참치를 왜 나중에 넣었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식감도 살아있고 네. 너무 맛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네. 네. 아, 저희가 또 먹느라 정신이 팔렸는데 생방송이라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뭐 배워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오늘 이렇게 추억 드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나물을 한번 잡수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맛있는 채소 가지고 만드는 나물 반찬입니다. 2가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비가 내릴까요? 혹은 날씨가 좋을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다만 무더위가 가시지는 않겠는데요. 오전까지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에 다시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지난밤에 서울은 다시 열대야를 보이면서 현재 체감온도는 28.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부, 오전까지는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는 내일까지 최대 80mm 정도로 가장 많겠고요. 경북 동해안에 최대 30mm, 강원 산간에 최대 20mm, 그 밖에는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쪽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전국에 다시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해지겠는데요. 어제 한낮에 29.3도에 그쳤던 서울의 기온은 오늘은 32도까지 올라 3도 정도 더 높아지겠고요. 대구와 부산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짝 맑았다가 내일은 전국이 다시 흐려집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또다시 남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제주의 비도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심한 폭염은 덜하겠지만 열대야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 절기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네. 입추가 되니까 이 바람이 좀 달라졌어요. 맞아요. 아니 무슨 벌써 입추야 하는데 금방 또 날 선선해지거든요. 절기 입추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Save the next channel A